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블록체인 기반의 지식재산 동향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설명드릴 블록체인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식재산 동향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를 하면서 그 비트코인 백서 안에 기재되어 있었던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 백서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개발이 됐는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금융 시스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있으면 이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중앙 시스템을 탈피를 해서 탈중앙화를 하겠다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럼 기존 금융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 서버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의 거래를 수행을 할 때 그 거래 기록들이 다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수 존재하는 그 거래 기록들은 이제 은행 서버에 다 모이게 되고요. 그 은행 서버에 전부 다 기록이 되면서 관리가 되는 게 중앙집권 서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앙집권 서버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앙 서버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어느 한 집단에서 사용되는 서버에 모이게 되고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저장이 되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악의적인 그 서버 관리자가 데이터를 조작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데이터를 조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 데이터 조작이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감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조작은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중앙 서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앙 서버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는 저희가 은행에서 거래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다가 지불을 하게 되는 은행 수수료들이 이 중앙 서버의 사용료를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어떠한 서버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서버 안에 데이터들이 모여 있고 그 서버만 해킹을 하게 되면 해커들은 쉽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해킹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버에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디도스 어택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도스 어택이라고 하면 그 어느 하나의 서버에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다수 발생을 시켜서 그 서버가 사용 불가능 상태에 빠지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서버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즉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럼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거래 기록들을 다수의 노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노드라고 하면 복수 개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킹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디도스 어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컴퓨터들 각각에 대해서 해킹을 해야 되고 여러 개의 컴퓨터들 각각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PC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서로 거래를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A와 B의 거래 기록이 어떠한 블록으로서 기록이 돼서 네트워크를 참여를 하고 있는 모든 PC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모든 PC에서 그 블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상호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이 상호 검증이 완료가 되면 이 기록 자체는 모든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블록체인으로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해커 입장에서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들을 해킹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거래 내역이 모든 컴퓨터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래 기록을 전체적으로 다 해킹을 해야지만 해킹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다 해킹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변조가 어렵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개의 기술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시 함수 알고리즘과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P2P 네트워크,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이 집합되어 있는 그러한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2P 네트워크인데요. P2P 네트워크는 중앙 서버가 없이 개인 컴퓨터 간에 연결하는 통신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 서버가 아니라 모든 개인 컴퓨터의 모든 거래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든 거래 기록이 기록이 되는 것이 분장 원장 기술이라고 블록체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거래 당사자를 증명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로 다른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수행을 할 때 사용되는 키와 복호화를 할 때 사용되는 키가 서로 다른 것을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만약 어떠한 그 센더 입장에서 어떠한 평문을 리시버한테 보내게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센더가 그 어떠한 그 거래 기록을 이제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그 리시버 입장에서는 그 센더의 공개 키, 즉 모든 대중들이 다 알 수 있는 공개 키를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복호화를 하게 되고요. 만약 여기에서 복호화가 제대로 되게 되면은 A의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A가 보낸 게 맞다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어떠한 당사자가 어떠한 거래 기록을 보낼 때 그 당사자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 알고리즘이라는 기술도 블록체인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거래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해시 함수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서로 다른 길이의 데이터들이 입력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출력은 동일한 길이의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을 해시함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김용덕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김용덕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정한 길이의 데이터가 출력이 됐을 때 만약에 김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도 동일한 길이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해시함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된 데이터를 추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즉 김용덕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값이랑 김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값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해시함수입니다. 즉 이렇게 어떠한 출력 데이터 간의 연관성들이 없기 때문에 출력 데이터만을 보고서 입력 데이터를 확인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장점이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합의 알고리즘은 거래 기록을 블록에 저장을 할 때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거래 내역들이 있으면 그 거래 내역들은 1차적으로는 모든 그 노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PC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모든 PC에 전달이 되게 되면 그 PC에서 1차적으로 이 거래 당사자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설정된 조건이 만족되는 해시 함수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만약에 어떠한 특정 노드가 이제 기설정된 조건이 만족되는 해시 함수를 찾았을 때, 그때 이제 그 블록을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좀 말이 어려웠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거래 기록들이 있으면 그 거래 기록들은 어떠한 블록에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그 블록에 기록이 되는 그러한 거래 기록들과 관련해서 이제 블록 각각에 대해서 이제 블록 헤더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블록 헤더를 1차적으로 해시 함수 알고리즘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특정 값을 갖는 해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해시 값을 확인을 해서 이 해시 값이 어떠한 기설정된 난이도 값보다 높은지 아니면 작은지를 확인을 하고요. 만약 그 난이도 값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 블록 헤더 안에 있는 논스 값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경을 하면서 그 난이도 값보다 작은 그러한 논스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난이도 값보다는 작은 해시 함수를 출력시키는 논스 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블록 헤더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 헤더에는 정말 다양한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블록체인 기술의 버전에 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시간, 아니면 이전 블록의 해시 값에 대한 내용, 머클 해시 값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었던 논스 값도 여기에 블록 헤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어떠한 노드가 이제 그 합의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논스 값을 찾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논스 값을 10을 넣었는데 그 나오게 되는 그 해시 값을 보고 그 나오게 되는 해시 값이 난이도 값보다 작은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만약 난이도 값보다 크다고 인식이 됐으면 그러면 그 다음 또 논스 값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논스 값을 변경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난이도 값보다 낮은 값을 그 해시 값으로 출력하는 그러한 블록 헤더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블록 해시의 해시 값이 그 난이도 값보다 이제 작은 값을 갖게 만드는 논스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트랜잭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라는 두 당사자 간의 거래가 수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1차적으로 A가 제3자인 B와 이제 거래를 수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는 A의 공개 키를 이용을 해서 이 공개 키를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 공개 키를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암호화된 데이터가 A의 사용자 주소로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의 사용자 주소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A의 사용자 주소와 B의 사용자 주소를 이용을 해서 트랜잭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트랜잭션을 생성을 할 때 A는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그 트랜잭션을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 트랜잭션에 기록이 되게 되는 내용은 A의 그 주소와 그 다음 B의 주소 그리고 거래 금액이 얼마만큼 된다는 그러한 정보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트랜잭션으로서 생성이 되게 되고 이 트랜잭션이 이제 개인 키로 암호화가 돼서 모든 그 노드들에게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PC에게 트랜잭션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노드들에게 트랜잭션이 전송이 되게 되면은 각 노드들은 이제 A의 공개 키를 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A의 공개 키를 이용을 해서 그 복호화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 A의 공개 키를 이용을 해서 복호화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을 자신의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A가 제대로 보낸 게 맞다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PC들에서 블록 생성을 위한 채굴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채굴이라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블록 헤더의 논스 값을 변경을 시키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논스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채굴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노드가 그 채굴을 완료를 했다고 하면은 그럼 채굴을 먼저 완료한 노드에게 보상이 지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을 이제 생성을 해서 그 블록들을 모든 노드들에게 다시 전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모든 노드들은 이제 블록을 받았으니까 그 블록 헤더 안에 있는 논스 값을 확인을 해서 그 논스 값이 제대로 된 논스 값인지 자신의 블록 헤더에다가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록 헤더에다가 넣어서 동일한 그러한 그 해시 값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검증이 제대로 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자신의 로컬 저장소에 전체적으로 블록체인에다가 블록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블록체인의 블록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블록에는 블록 헤더와 블록 바디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블록 헤더 안에는 그 블록과 관련된 정보들이 기록이 되게 되고요. 블록 바디에는 거래 기록들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A의 주소와 B의 주소, 그리고 비트코인 얼마나 보내는지에 대한 정보, 이러한 그 정보들이 블록 바디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블록 헤더에는 뭐 버전이나 논스값, 그러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 캐시라는 그러한 데이터도 이제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블록 캐시는 현재 블록에서의 그 해시 값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 현재 블록에서의 해시 값은 그 블록 자체를 식별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클해시라는 것도 또 있는데요. 이 머클해시는 이 블록 바디 안에 있는 트랜잭션을 이용을 해서 생성이 되는 해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머클해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수 개의 트랜잭션이 존재하면은 각각의 트랜잭션 하나하나에 대해서 먼저 해시 알고리즘에다가 넣어서 해시 값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시 값이 다 생성이 되게 되면은 그 해시 값을 또 모아서 다시 또 해시 알고리즘에 넣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게 머클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머클해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데이터를 변조를 하기가 위변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헤더 안에 있는 그 정보들 중에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이라는 정보들도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이 이제 현재 블록의 정보로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의 블록에 대한 데이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모든 블록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좀 진화된 기술들, 즉 뭐 이더리움에 사용되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나 아니면 NFC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2013년도에 이더리움 백서가 공개가 되면서 알려진 기술인데요.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제 모든 종류의 계약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확장한 기술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개발자가 직접 계약 조건 내용을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 SDS가 그 어떠한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참고를 해서 기존의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안에다가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자체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갖춘 어떠한 넥스레저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의 블록체인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분야도 있긴 한데, 그거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열람 권한이나 아니면 거래 검증, 그리고 블록 생성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떠한 허가된 참여자만 열람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허가된 감독기관만 거래 검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된 기관만이 블록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무결성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IBM이 차량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을 할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KT에서도 기존 KT 네트워크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부과를 해서 통합 인증에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NFT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가상화폐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 토큰 코인 자체는 이제 토큰마다 고유한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서로 가격이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큰이 다른 토큰이랑 동일한 가격을 갖는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상에서 어떠한 그림이나 음원 아니면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NFT화 하게 되면은 그러면 디지털 창작물을 인증을 하는데, 즉 정품임을 인증을 하는데 NFT 토큰이 많이 이제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지식재산 동향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년간 블록체인 기술 업무들을 좀 수행을 해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다음과 같은 기술 분류에서 많이 특허 출원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분산 저장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 특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산 저장 기술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구조나 아니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블록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내용, 아니면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분산 저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호화 기술도 특허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암호화 기술은 이제 해시 함수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 지갑 주소를 어떻게 생성할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과 관련된 특허 출원들도 좀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요. 하드 포크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소프트 포크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블록체인 기반 응용과 관련된 특허들입니다.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분야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허 출원 수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 분류별 출원 수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반 응용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 암호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암호화 기술들이 많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또 마찬가지로 특허 출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저장 기술이나 합의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러한 기술들도 특허 출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연도별 출원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2010년도쯤에 공개가 됨에 따라서 이제 특허 출원이 처음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이렇게 특허 출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가 2013년도에 이더리움 백서가 공개가 되면서 급속도로 특허 출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외 주식 거래나 아니면 주주명부 관리를 할 때 블록체인 기술들이 좀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나무의 증권관리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장외 주식 거래랑 주주 명부를 관리를 해서 데이터 안전성을 보장을 시켜주고 있다는 그러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 식품의 원산지를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의약품 관리를 추적을 할 때도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기술 분야와 관련된 특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산 저장 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특허는 서버와 단말의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수행을 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로서 삼성전자가 출원을 해서 현재 심사 중인 특허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특허는 삼성 SDS의 넥스레저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로 보여집니다. 이 특허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서버에서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과 단말 측에서 무결성을 검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들이 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서버 측에서 무결성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 등의 어떠한 데이터들을 뭐 시간이나 아니면 중요도 등에 기초해서 그룹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다 그 기록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블록체인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오프체인을 온체인화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블록체인에다 저장을 한 후에 무결성 검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프체인 데이터랑 온체인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 측에서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버 측에서 증명서를 어떠한 단말 측에다가 보내게 되면은 단말 측에서 증명서를 사용을 해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서버가 이러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단말은 이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블록체인 상에 저장된 데이터랑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무결성을 검증을 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분산 노드망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인증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인데요. 이 특허는 이제 어떠한 새로운 PC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추가를 할 때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특허 내용에 따르면은 뭐 핸드쉐이크 식별자라는 게 있는데, 이 핸드쉐이크 식별자를 이제 새로 추가할 노드에다가 보내게 되고요. 그럼 새로 추가할 노드가 핸드쉐이크 식별자랑 자신이 다운받은 소프트웨어의 일부 바이트 스트림의 해시값을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존 노드가 새로 추가할 노드로부터 받은 해시값이랑 핸드쉐이크 식별자와 소프트웨어의 바이트 스트림에 대한 해시값을 비교를 해서 새로 추가할 노드를 이제 분산 노드 네트워크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 내용은 이제 분산 저장 기술과 관련된 특허로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외부 노드와의 통신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에 이제 TPS가 낮아서 카드 트랜잭션이나 아니면 IoT 트랜잭션 등과 같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민법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상계의 개념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에 도입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허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A 노드와 B 노드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의 그 트러스트 노드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A와 B 노드가 이제 어떠한 다른 외부의 노드와 같이 거래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부 노드와 거래를 수행을 했을 때 동일하게 이제 A와 C, 그다음 B와 C 이렇게 거래 기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A와 B 간의 거래 기록이 있으면은 B와 C 간의 거래 기록을 이제 A와 B 간의 거래 기록에다가 이제 묶어서 이렇게 옮겨주게 되고요. 이렇게 상계 개념을 이용을 해서 묶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B와 C 간의, 그러니까 외부 노드와 B 프라이빗 블록체인 안에 있는 노드 간의 거래 기록이 하나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최소화를 시켜서 통신 횟수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특허는 이제 블록체인의 사이즈를 최적화하는 것과 관련된 발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허는 IBM이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그러한 특허입니다. 이 특허 내용에 따르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빈도가 작은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오프체인으로 보관하겠다는 것이 이 특허의 내용이고요. 여기서 액세스는 어떠한 데이터를 보거나 아니면 읽거나 아니면 쓰는 그러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액세스 되는 빈도에 기초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제거할 특정 트랜잭션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해당 트랜잭션의 메타데이터만 메타데이터만 DB에다 남긴 채 이제 블록체인에서 해당 트랜잭션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트랜잭션은 이제 별도의 DB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CCA로서 액세스 빈도수에 따라서 순위화된 어떠한 트랜잭션을 큐에다가 배열을 해놓고 사전 결정된 블록체인 최대 저장 인계치의 저장 용량에 도달했을 때 큐에 배열시킨 트랜잭션을 별도의 DB로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 이제 재참조를 한다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통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응답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특허인데요. 신뢰성 있는 어떠한 분산 저장 시스템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송신 노드가 수신 노드로 이제 메시지를 송신을 하고 그 수신 노드는 이제 메시지 수신에 대한 확인 응답 메시지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송신 노드가 송신한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이 구한 해시 값이랑 다음 수신 노드로부터 확인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해시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수신 노드가 일련의 또는 모든 메시지들을 잘 수신했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시 값을 비교를 해서 그 해시 값이 동일하면은 잘 받았다고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만약 해시 값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럼 어떠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잘 받지 못했다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 분류 중에서 암호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 특허는 블록 내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을 제공을 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이 특허 내용에 따르면은 보안화된 원장 구조로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관련된 발명인데요. 트랜잭션의 내용을 다른 노드들이 볼 수 있다는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트랜잭션에 포함된 데이터를 암호화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 키를 가진 자만이 이 데이터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이렇게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의 아이디와 다음 복호화를 위해서 사용된 이러한 복호화 키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특허는 이제 IoT와 같은 제한적인 환경에서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인데요. IoT 환경에서 접속되는 디바이스의 신원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기법과 관련된 발명입니다. 저전력 손실 네트워크를 통한 IoT 구조 자체는 확장성은 높긴 하지만 신뢰성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특허가 나오게 되었고요. 중간 노드가 여기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중간 노드가 어떠한 접속 디바이스의 요청에 서명을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접속 디바이스의 제조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전 저장해둔 정보랑 그다음 접속 디바이스로부터 받은 정보를 비교를 해서 접속 디바이스의 신원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원 검증이 완료가 되게 되면 해당 노드에서 신뢰 레벨을 업데이트를 해서 블록체인상에 기록을 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합의 알고리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는 트랜잭션 검증과 관련된 특허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검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복잡한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된 특허이고요. 앞서 설명드렸었던 블록체인에서 이제 어떠한 마이닝 노드가 블록을 생성을 해서 블록을 검증을 해야 될 건데, 이 블록 검증 권한을 어떠한 특정 노드가 랜덤하게 할당을 받게 되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노드가 아니라 블록 검증 권한을 할당받은 노드만 블록을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검증 방식에 비해서 컴퓨팅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수의 노드가 블록을 검증해서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특허는 멀티퍼포스 POW라고 해서 다중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특허는 논수 값을 변경을 해서 해시 값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핵 염기 서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서 작업 증명을 수행을 하겠다는 게 특징인데요. 인간 개념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멀티퍼포스 POW 방식이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특허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의 하드 포크와 관련된 특허인데요.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하드 포크나 아니면 소프트 포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하드 포크 발생 이후에 기존 블록체인은 이제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운 블록체인이 형성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제 관리 노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하드 포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특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의 트랜잭션의 검증이나 아니면 합의 방식과 관련된 규칙의 변경,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들의 서명이 유효한지와 관련된 규칙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규칙 변경을 지시하는 데이터 메시지를 발송을 하고 해당 메시지를 새로운 블록에다 넣어서
새로운 블록을 전파하는 방식으로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규칙 변경을 동기화한다는 컨셉의 발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어떠한 하드포크를 수행을 할 때 규칙 변경을 어떻게 동기화하는지와 관련된 특허가 이 특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특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합의에 의한 금융 거래에 대한 특허인데요. 이 특허는 이제 리플 코인과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플 코인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그 송금을 수행을 할 때 자신의 그 일정량만큼의 리플 금액, 그러니까 어떠한 리소스 풀에 정해진 양의 자원을 홀드를 시켜 놓고서 그다음에 거래가 완료가 됐을 때 그 홀드된 자원을 이제 홀드를 풀어내고 그다음에 그 특정 양만큼 그 리소스 안에서 제거를 시킨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들에 대해서 응용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는 이제 메신저 서비스에다가 어떠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을 시키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이고요. 주식회사 코인플러스에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특허입니다. 이 특허 내용에 따르면은 어떠한 메신저 서비스 상에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련 데이터나 아니면 증거 자료들을 생성을 해서 블록체인화 하겠다는 게 특허의 핵심 내용인데요. 메신저에 대화가 있으면 그 대화 중에 어떠한 메신저 봇에 대한 호출 명령이 있을 거고요. 메신저 봇에 대한 호출이 있는 경우에 메신저 봇을 채팅에다가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메신저 봇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나 검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화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기록 요청이 있는 경우에 특정 대화 데이터를 서버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후 검색을 위해서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의 위치 정보, 즉 트랜잭션 아이디를 채팅 참여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로밍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인데요. 주식회사 KT가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그러한 특허입니다. 기존의 로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문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 1단위로서 별도의 로밍 정산소에다가 사용량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그 로밍 정산소는 월 단위로서 홈 네트워크에다가 로밍 정산 비용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홈 네트워크는 방문 네트워크로부터 로밍 요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러한 기존 로밍 서비스 안에서 로밍 저장소의 기능을 블록체인으로 대체를 시키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통신사 간의 어떠한 로밍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간에 교환하는 사용 내역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검증과 확인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없으면 실시간으로 정상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특허는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P2P 콘텐츠 다운로드와 관련된 특허인데요. 이 특허는 P2P 네트워크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수행을 할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최적의 다운로드 경로를 탐색을 해서 유저에게 그 다운로드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청크 데이터들을 제공을 한 그러한 제공자들에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의 어떠한 토큰으로서 이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이렇게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떠한 게임 등을 다운로드를 할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PC 정보를 획득을 해서 그 PC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PC들을 확인을 하고 그 신뢰할 수 있는 PC한테서만 청크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해킹된 데이터들이 다운이 되지가 않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청크 데이터를 제공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청크 데이터를 제공한 사용자의 기여도 정보 아니면 지급될 코인의 양에 대한 정보들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같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P2P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가지게 만들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특허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유언장과 관련된 특허인데요. 이 특허는 유언장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고 그 유언장 안에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건데 그 기설정된 조건이 만족된 경우에 어떠한 유언장의 내용대로 어떠한 액션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특허 내용에 따르면은 유언장이 있으면 그 유언장의 내용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유언장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유언장의 실행 조건이랑 그다음 유언장의 실행 조건이 만족됐을 때 실행되는 액션을 인식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 유언장의 이제 실행 조건대로 어떠한 특정 행위가 발생됐을 때 자동으로 어떠한 액션이 수행이 된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와 어떠한 유언장에 대한 내용이 결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특허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인데요. 즉 어떠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이 다른 사용자한테 넘어갔을 때 이전 사용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패스코드, 그러니까 암호 데이터는 이제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콘텐츠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사용자의 암호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인데요. 어떠한 사용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소비자의 암호 자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것이 핵심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보실 특허는 이제 마지막 특허인데요. 차량 데이터를 기록을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이 특허는 이제 차량의 이동량에 대해서 어떠한 가속도계를 이용을 해서 획득된 데이터가 있을 건데, 이 획득된 데이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는 이제 사전 저장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이 있을 건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약 내용이랑 그다음 그 가속도계의 어떠한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어떠한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됐으면은 비용 청구를 자동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청구항을 보시면 뭐 블록체인의 주소 정보를 갖는 바디나 아니면 부정 조작 방지용 센서, 아니면 가속도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가속도계가 이제 청구항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특허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이 특허는 이제 의료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기록을 한 다음에 병원 간의 어떠한 의료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우에 의료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를 블록체인에 기록된 의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데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가 블록체인화돼서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사실상 어렵고, 따라서 타 병원에 전달이 그 위변조가 되지 않은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타 병원에서의 연속성이 보장이 된 어떠한 진료를 허용한다는 게 이 특허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떠한 특정 노드에서 송신하고자 하는 블록 데이터랑 대응되는 어떠한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준 블록 데이터를 찾아서 송신하고자 하는 블록 데이터와 기준 블록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송신하고자 하는 블록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특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블록체인을 어떠한 기술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사업화하고 있는 기술에다가 적용을 해서 특허 출원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누구든지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 출원을 원하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나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